한영 박사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청중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소감이나. 그 두 분 토론문을 사전에 일찍 보내주셔서 다 꼼꼼히 읽어보았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특히 변기용 교수님께서는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고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곽태진 박사님의 그 토론문은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읽었고요. 제가 연구의 한계에서 이야기한 비판적 실제론에 대한 철학적인 공부가 좀 더 진행되어야 앞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그 거시적인 구조와 발현성 부분에서 통시적인 이 연구의 필요성에 저도 공감하고요. 처음에 연구 설계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자치라는 이런 개념 또는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그래서 초기의 계획서상에서는 학교자치 정책의 형성 과정을 보는 것이 연구의 범위 안으로 하나 가지고 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것만으로도 지도 교수님이 그것 하나만으로도 연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근데 어쨌든 초기에 기초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자치라는 개념, 학교자치 정책의 현 주소들이 대체로 전교조로부터 왔고 전교조의 87년, 그러니까 전교조 결성이 88년, 89년 요 시기인데요. 87년에 교육민주화 선언에서 주장되었던 내용들이 현재의 학교자치 정책 기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였고 저희과 교수님, 김용 교수님께서는 그 전교조의 논리와 이론은 도대체 다시 어디에서 왔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교조와의 교류에서 온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제가 더 들어가면 그 당시 초기에 그 일교조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 교류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과의 그 초기 문서 이런 것들을 뭐 좀 받거나 이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거기까지 진행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학교자치 이론 쟁점 잡는 부분에서 다소 언급은 했지만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는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좀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곽태진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이 경험적 연구와 적절한 추상화 수준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렇게 보셨을 때 저의 연구에서의 추상화가 어떻다라는 것인지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네,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이따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기용 교수님께서는 먼저 그 한동대 사례 연구 읽어보라고 하셔서요.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거 읽어봤고요. 네, 되게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교육 중심, 연구 중심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교수님들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가 연구 중심이 아니라 교육 중심이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런 교육 중심의 학교 체계가 학부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습과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고요. 그런 것들이 질적 연구가 가지는 일반화, 그러니까 연구 중심, 교수들에게 연구 중심성과 교육 중심성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학부 학생들의 학습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화의 가능성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제 석사 논문이 그런 유사한 패턴으로 경기의 혁신학교를 하나를 질적으로 사례 연구한 연구였어요. 근데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제가 느꼈던 한계는 제가 연구한 이후에 저만의 어떤 뭐랄까요 학교의 정책 실행 과정, 학교가 또는 학교의 정책 실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행위들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의 기준들과 이론적인 저만의 이런 시각과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는 그때 제가 그때 그 부족했던 것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고민이었고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유경훈 박사님이 제가 연구하려는 학교를 사전에 박사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근데 발표가 제가 연구하는 시점에 딱 발표가 나면서 학위 논문이 나오면서 아, 내가 이 학교를 연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유경훈 박사님하고 제가 메일을 주고받거나 했는데 연속적으로 학교를 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학교 입장에서도
박사 논문 하나가 끝났지만 뭐 석사 논문이지만 연구자가 와서 학교를 봐주면 좋겠다. 그러면 학교에 쭉 이어지는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시기가 그 학교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는 신념의 공동체로 묶여진 혁신학교 초기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막 들어오면서 좀 다름의 공동체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했던 것에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적인 흐름들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제 연구 이후에 누군가가 혁신자치학교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연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 사례 연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변기용 교수님이 정의하신 특정한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관심 현상에 대한 연구라는 이 설명이 매우 그 적절하다. 그리고 저의 관심과도 되게 유사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특별히 그 이외에 더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산들 중학교를 선택한 배경은 특히 T1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뭐냐면 기존의 혁신학교를 4년 이상 해 오신 그 혁신부장과 선생님들 몇 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의 혁신학교로서 어떤 변화, 어떤 노력들, 어떤 시도들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었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고 그리고 이전에 이 학교들과 혁신학교 시기와 교류가 연구자로서의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또 실천가로서의 교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T1 단계에 대한 적절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연구 후에 연구 방법론에 좀 집착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질문은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발현성과 상황 논리 그리고 그 상황 논리 하에서의 행위자들의 행위자성 이 부분이 저에겐 상당히 유의미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실제 교사고요. 제가 학교에서 다른 정책들 또는 다른 교육 활동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들이 없었던 거 어떤 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건 관계가 없는데 막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상황 논리라는 이 분석의 틀이 저에겐 되게 유의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의 행위자성에 따라서 이게 늘 일관된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령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학교에서는 학습 공동체나 또는 그 기초학력 지원들을 다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들이 그러지 않게 됐던 이 배경 안에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혁신학교로서의 그 기존의 혁신학교로서의 기존의 구조와 문화를 행위자들이 잘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한 신념, 강력한 행위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일반화라는 개념은 결국은 학교 안에서의 이 공동행위자들이 그 변기영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단어의 어려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되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리더 교사들이 학교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붙잡고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 가려고 할 때 외부의 어려운 상황,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들이 그 안에서 교육 활동이 꺾이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것들이 적절히 유지돼 가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의 행위들을 유의미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게 된 점들이 저에게는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가 변기용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주셨었는데 저 좀 충분히 고민해보고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나누어요. 네, 네. 제 답변은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나 소감이나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해도 돼요? 저 몇 가지 저기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고요. 토론문, 변경 교수님 토론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영욱 박사님 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변기훈 교수님의 글을 쪽쪽 다 내가지고 한번 다른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영욱 교수님, 아니 박사님 논문이 이해가 안 되시면 차라리 변기훈 교수님의 토론문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더 아무래도 박사님이 아마도 교육행정 백그라운드가 아니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전체 박사 논문을 못 봐서 그러는데 교육사회학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변기훈 교수님은 교육행정학적인 맥락에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한번 변기훈 교수님 토론문을 한번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만 뭐 다른 분들도 궁금할 테니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저도 이거 읽으면서 가장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된 게 아까 뭐 변경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곽대진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구조나 문화를 다층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버리고 교육 행정 체계나 학교의 구조를 하나의 구조 형태로 묶었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아처가 실제로 제가 주신 논문을 이렇게 쭉 다 봤어요. 아처는 도대체 구조나 문화를 위계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아처는 어떻게 이거를 분명히 구조라고 하는 거나 문화가 위계성이 있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이익보호에 관련한 논의를 좀 하셨는데 아까 전에 한영 박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익보호와 관련해서 도출된 결과를 어떤 뭐 교원 중심의 합의적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돌봄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떤 가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예로 보려고 했다 이렇게 예를 드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서울형 혁신학교하고 광주에서 혁신학교 연구를 하면서 좀 다르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 보호의 개념을 좀 다르게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학교 내부에서 혁신학교 내부에서 교사들을 다양하게 만나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의 혁신학교, 그러니까 정교조 중심의 혁신학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리하게 우리는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돌봄이나 교육을 멈추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아니 이렇게 계속 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스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들도 좀 봤는데 그러면서 아처의 개념 이익보호 보면 이념들 간에 일치하는 요소로 인해서 서로 고착을 강화하고 폐쇄에 가까운 동맹을 갖는다. 이렇게 개념화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현재 혁신학교에서 지나치게 교조주의 혹은 보수적인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특히 정교조 중심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교조적인 그런 걸 설명하는데 오히려 적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풀어나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측면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이 형태 발생론적인 개념 구조를 가지고 어떤 학교 현장을 보는 게 개념적 틀이 적절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익보호와 관련한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그 단선적으로밖에 풀어내지 못했을까라고 한다면 물론 뭐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변기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이 분석의 범위 자체를 너무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상 자체가 이렇게 협소화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이성애 박사님한테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적인 대화에서도 계속 제가 이 개념 비판적 실제론에 기반한 특히 아처의 개념적 틀이 얼마나 교육행정에서 유의미한 그 분석 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너무 분석 범위가 넓어져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그러면서 변경 교수님이 제시한 게 그 토론문에 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그 성찰 행위자성의 성찰에 조금 더 유의미성을 갖자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그 비판적 실제로 버리자고 하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조와 문화 간과 행위자 간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에 산물로서의 어떤 저 성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를 보는 걸 버리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이론 개념적 틀로서의 의미를 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두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저는 또 미시적으로 너무 들어가니까 한영욱 박사님의 그 논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걸 지금 못 보고 있고 거기에 틀에다 맞춘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유의미한 개념적 틀이 될 수 있을까? 그 교육행정이나 정책의 집행 현상을 보는 거에 있어서 특히 상호적응적인 그 집행 과정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두 분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어디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처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개념이 분석적 이원론이잖아요. 선행하는 구조, T1, T2가 있고, 그 다음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정교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저는 한영욱 박사님 논문이 사실은 T1에서 T2로 넘어가는 이 사이를 되게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적 논리에서 이 에이전트들이 대응하는가,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신제도주의나 아니면 변기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 어떤 현상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관점들도 사실은 T1에서 한 T2, T3 요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을 할 때 보통 이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실증주의적 용어들이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거시적인 뭐 제도가 있고 뭐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좋은 이론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제도주의 이론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처 이론이랑 되게 이렇게 병행적으로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데 아처의 그러면 신선함, 노블티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처의 그 발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존재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엔터티들을 볼 때 지금 변수 중심의 그런 맥락적인 설명을 볼 때 그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그게 결국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현성을 말을 한다면 결국에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한영욱 박사님이 계속해서 어떤 식의 표현을 하시냐면 그래 이 시퀀스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
T2, T3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 여기서 이런 특징이 있어. 근데 이걸 이렇게 꿰는 작업이 아처의 그 특징을 꿰는 작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아처의 그거를 살렸다면 박사님께서 맨 나중에 쓰신 그 표에 아주 세 줄짜리 아까 그 글 있잖아요. 문화가 형성이 되고 구조가 변화가 된다라는 그것들이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것들의 그런 식의 기술들이 훨씬 더 풍성해져야 아처의 그걸 살릴 수 있는 거고, 그게 발현성이고 그게 크리티컬 리얼리즘이 기존의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더라라는 설명 방식과 굉장히 다른 설명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변기현 교수님이 계속해서 맥락과 사례와 그다음에 상황적 조건 이런 말들을 작동기제 이런 말들을 되게 혼용해서 쓰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마가렛 아처의 형태 발생 논적에 접근해서 중요한 것은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과적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처가 말하는 인과적 힘은 에이전트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럭처와 컬처와 에이전트가 있지만 진짜 인과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가 인과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에이전트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뭐에 대해 말을 했을 때 그 제도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일반 평균사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게 책 한 권인데, 그러니까 문화는 이디에이셔널 개념들에 관한 개념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스트럭처는 머티리얼 물질에 관한 세계예요. 그리고 에이전트들은 아까 성찰이나 이런 인간의 독자적인 힘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 인과적 힘을 가진 것은 인과적 관계를 가진 것은 인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작용단에서 그것을 보려면 행위자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구조와 행위자와의 관계도 있고 문화와 행위자와의 관계도 있고 행위자와 행위자의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도 관계제 보고서에서 이 상호작용의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되게 주목한 메커니즘을 탁 집어서 본 거예요. 근데 한영욱 박사님이 이 앞단을 본 거죠. 이 앞단을 보신 거고. 근데 거기서 이게 어떤 차이인 건 그래서 신제도주의와 아처의 형태 발생論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위자성의 그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이 상호작용 단위예요. 이 블랙박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자성을 발휘해서 관계라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게 제도와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신제도주의와 이것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라는 자, 말씀을 그것까지 일단 하시고 오늘 마침 이제 곽태진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가 맨날 들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곽태진 박사는 이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 매우 오랜 공부를 하고 또 철학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비판적 실제론의 핵심적인 이 논의 구조를 보면 사람만 인과적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동의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과 문화와 구조를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에서는 특히 구조나 문화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개념 의존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문화와 이 인간을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과학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인과적인 힘은 에이전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제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도도 인간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도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일단 인과적 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현성이라는 건데요. 아츠의 가장 중요한 기여가 발현성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발현성이 뭐냐면 관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있어요. 그죠?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조직의 특성이 있어요. 조직이 크냐 작으냐, 교육 중심이냐 연구 중심이냐 어디에 있느냐,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재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는 특성 속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관심 현상이 특정한 형태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발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현성은 맥락하고 매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체제는 개방체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 특정한 조직이 처하고 있는 환경, 구조, 제도, 조직의 특성 속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현될 수도 있고 저렇게 발현될 수도 있고 하는 게 발현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곽태진 박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뭐 상당히 지금 방금 변경 아니,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돼요. 예, 저 포함해서 혹은 뭐 다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변경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걸 몇 가지 생각들이 안 그래도 좀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러니까 아처의 구조행위 모델 같은 경우 되게 유의미한 틀을 제공해 주는 것도 맞고 상당히 분석해서 유용한 틀이 될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너무 지금 아처의 틀만을 어떤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미리 상정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접근 방법을 좀 열어놔야 비판적 실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았을 때 인과적 설명을 적절하게 해내면 비판적 실제로 해서 보기에는 적절한 설명을 해내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아처의 논의가 비판적 실제론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기반을 해서 발전해 나온 논의라고 하더라도 아처의 틀만을 미리 상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법들 다 가져와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변기현 교수님께서도 얘기한 어떤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실용주의일 수도 있고 혹은 다네마르크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에 어떤 비판적인 방법론적 다원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채팅창에다가 관련된 서적 한번 서지사항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판적인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틀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어떻게 비판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적 설명을 잘 해내기 위해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경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 제기해 주시기 전에도 사실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이 구조나 인과적 힘의 문제, 구조의 개념, 그리고 문화의 개념, 인간적 힘, 발현의 문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구조 개념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조랑 문화를 좀 그렇게 분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좀 구조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좀 포괄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경험적 분석의 단위에서는 문화를 좀 구분을 하는 게, 구조와 문화를 좀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구조 개념을 어떤 인과적 힘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의 배치라고 좀 상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만 구조라고 할 수 있지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또 하나의 철학적 논점을 제기하긴 하죠. 어디까지 물질적인 걸로 볼 것인가, 뭐부터 관념적인 걸로 볼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한영욱 박사님 그 발표문 보면서 약간 의아하기보다는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구조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문화를 어떤 관념적인 것에 관한 걸로 설정을 좀 해놓으신 것 같던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철학적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개념을 약간 넓게 설정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세계의 구조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인과적 힘을 발생시키는 어떤 모종의 요소들의 배치나 일련의 프로세스, 뭐 이것까지 그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다양한 요소들을 좀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 한 가지 들었고요. 인과적 힘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만이 인과적 힘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 물론 그렇게 보이는 국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저는 오히려 변기용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말씀하셨던 거에 더 동의하는 게, 인간이 어떤 최종적으로
사회를 변형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인간을 거쳐서 재생산되는 게 맞다는 거는 바스카가 이미 제시했던 변형적 사회활동 모델, TMSA 모델이라고 하는 구조행위 모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바이긴 한데, 인간만이 인간적 힘을 발휘하는 거는 저는 아닐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생각할 때 좀 유용한 사회학의 개념이 아마 그 에릭 올린 라이트가 얘기했던 구조적 힘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 그러니까 구조가 발생시키는 힘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구조에 의해서 하나의 행위자가 가지게 되는 제약과 가능성,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제약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그 라이트의 구조적 힘의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한 행위자가 어떤 위치, 포지션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행위의 범위와 정도가 제한되는 동시에 가능성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구조에서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가 행위의 제약과 가능성을 상당히 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구조 자체 어떤 배치, 그건 결국은 뭐 인간들 사이의 관계이겠지만, 특히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관계로부터 인과적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저는 비판적 실제론의 인과론에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현성, 그리고 뭐 발현 자체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특히나 교육을 대상으로, 교육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이라는 제도, 아까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 썼던 게 이제 교육적 인과기제라는 게 존재하느냐, 이건 또 따로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교육적 인과기제가 발현되게 하는 그 기저에 놓여있는 인과기제는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제도적인 인과기제, 국가의 문제, 특히 학교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물론 이제 뭐 이선희 선생님이나 강조하시는 성찰성 이런 것도 미시적인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저 아까 그 송경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구조가 발생시키는 인과적 힘의 문제를 지나치게 간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드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변경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개별 연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개인의 연구가 무슨 막스가 했듯이 생애에 걸쳐서 자본주의 분석을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집중하는 측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토론문에서 말씀드렸던 그 추상성 수준의 문제이기도 한 건데, 일반성 수준의 문제 혹은 뭐 추상성 수준의 문제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자의 구체적인 측면을 알고 싶다면 한영욱 박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례 연구, 질적 연구 같은 거 하는 게 적절하겠지만, 또 다른 연구, 아까 변경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T1 혹은 이제 T-1 시점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같이 들어있으려고 한다면, 제가 토론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연구가 함께 필요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처의 비교적 초기 연구들이 역사사회학적인 게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사회학적 접근을 좀 하면 더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미의 생각이 여러 방면에서 막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뭐 이제 시간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열띤 토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아까 42명, 43명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39명 정도 돼 있는데,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나 토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철학, 사회학, 또 각자의 학문적 분야, 또 우리는 정책에서는 또 제도가 정말 중요하니까 조금씩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한영욱 선생님이 귀한 박사의 논문을 발표하시고,
또 바운더리 크로스해서 우리 또 교육행정학회에서도 발표도 해주셨고 또 철학적인 관점, 또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활성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제를 바스카의 CR을 놓고 아처가 이제 CR에 근거해서 분석적, 그러니까 어널리틱 듀얼리즘 구조와 뭐 행위 간의 일종의 뭐 변증법은 아니죠, 그죠? 분리된 것으로 보고 상호작용을 기든스의 변증법적인 것을 더 상향적으로 뭐 좀 구명하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혁신학회 정책 실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특히 시간성의 변화 속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고, 사실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라이트도 얘기를 했지만 뭐 뒤늦게 예를 들어서 뭐 구조의 지배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방법론적인 개인주의, 행정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걸 메소돌로지컬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에이전시가 먼저냐, 뭐 그 논쟁은 하여간 뭐 기든스를 거쳐서 아직까지 온 것 같은데 열리는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치학회뿐만 아니라 교육행정학회에서도 이런 제도와 이 개인의 문제를 이제 제도주의와 관련해서 논의해보는, 학문적으로 논의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CR 이외에 인과적 설명성이 가능한, 물론 뭐 이론적 틀은 무한히 열려있지 않겠어요? 현상에 대한 수많은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활성화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은 뭐 우리가 이제 담론이 이게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풍성한 담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괜히 총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너무 열띤 토론이 진행이 돼서 조금 쿨링다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12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소감이에요, 소감. 뭐 질문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세대교류 연구위원회 조직화해주는 이상희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한 박사님 고맙고, 또 꼼꼼한 토론해주신 변 교수님 고맙고, 또 우리 고려대 곽태진 선생님 논문도 내고 봤는데 CR 언제 한번 내가 과학적 실제론 가지고 CR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철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냥 고맙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플로어에서 뭐 의견을 좀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여력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예, 좀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더 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네네. 예. 남수경 교수님 제일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완전 잘 들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엄청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이유는 제가 연구를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것 중에서 그 학교들이 최근에 이제 혁신 학교들, 진보교육감님들이 혁신 학교를 하고 나서 학교의 갈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해 달라, 조직을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해 달라라는 게 저희 요구라서 이 주제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박사님이 하신 그런 주제로 어쨌든 뭐 혁신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어떤 구조화가 필요해서 저는 듣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뵙지만 곽태진 박사님의 그 추상화에 대한 얘기들, 그 되게 제가 윤리교육과 백그라운드인데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오히려 엄청 스마트한 저런 박사님 덕분에 이해했고, 변기현 교수님은 늘 그렇지만 엄청 어려운 글을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주시는 힘이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토론자로 해주셔서 저희 교수들도 그렇지만 타 전공의 교수도 조금 유사한, 전 재정 전공인데 그것도 그렇고 대학원생들한테 많이 안내하겠습니다. 많이 안내해서 들어와서 단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2시간 만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어서 한 박사님한테 그리고 또 두 분 토론자분들한테 엄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짜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행정학회
어떻게 박 회장님의 이게 파워일까요? 이렇게 약간 아카데믹한 이런 게 가능해진 게 어쨌든 뭐 이 박사님까지 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김경 교수님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고 뭐 보직도 쭉 섭렵하셨으니까 우리 네. 학회 발전기금 내세요. 스폰서로. 공동 스폰서 뭐 있잖아요. 주간. 아, 네, 알겠습니다. 재정 뭐 연구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많이. 네. 그런 거 갖지 마시고 그냥 웃자고 네.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감사합니다. 얘기입니다.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주현준 교수님 할 말 없으세요? 저는 네, 그리고 석박사생들이 좀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 찍을까요? 윤경미 선생님. 어느 소속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 그 이성희 박사님이 그때 신진 연구자 그 줌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주셔서 듣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라는 것도 뭔가 인과적인 그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이유는 있는데 뭔가 그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밝힌다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오늘도 이 추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아주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정확하게 저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좋은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주현준 교수님도 화면 켜셨네요. 네, 네, 저 부르셨죠? 아유,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 모임인데, 어제 발표도 저 흥미로웠고, 토론하시는 두 분 이야기가 너무 들을 게 많아가지고, 또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별로 도움도 못 드리고 죄송하고 5월 달에 제가 발표인데 걱정이 앞서네요. 5월 달 기대해 주십시오. 양적 연구에 관해서 합니다. 예. 내가 토론해야겠다. 네, 벌써 토론자 섭외했습니다. 막 이래. 이 명단 보니까 우리 이성열 교수님도 계신데 이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자 권한을 좀 월권을 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자꾸 위원장님 권한을 자꾸 넘보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이선주 선생님 끝까지 경청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나가셨는가 보네요. 미안해요. 월권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계시네요. 예. 제가 너무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에를 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을 꺼놓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주제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사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못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병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거는, 잠깐만요. 조금만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갑자기 불러가지고 다른 분 한번 얘기한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태성규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혹시 카메라를 안 켜고 얘기해도 될까요? 편하실 대로 하시죠. 죄송합니다. 좀 아침에 일찍 접속을 하느라고, 네, 좀 상태가.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교육행정전공 박사과정 최성규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해 주신 주제 너무 잘 들었고, 예, 제가 사실 저희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여러 연구방법론도 그렇고, 어떤 교육행정학적 이론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이제 좀 전혀 생소했던 그런 이론들을 기반으로 했던 연구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질적 연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질적 연구 주제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보게 됐는데요.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지점이 이 분석 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라고 하면 이제 있는 현상을 그대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분석 틀을 설정해 놓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현상들을 좀 분석 틀에 맞춰서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사실 질적 연구로서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이제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들을 좀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텅 빈 머리가 아니라 열린 머리를 가지면 됩니다. 이론적 틀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아무 이론적 틀을 가지지 못하면 헤맬 수밖에 없는데요. 텅 빈 머리가 아니라 열린 머리를 가지면 됩니다. 이론적 틀을 갖는데 너무 그러니까 어떤 연구 방법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지나치게 우려하지 마세요. 저 실질적인 도움 드릴게요. 그 변경 교수님 쓰신 근거 이론적 방법 책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고민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지도 학생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서 그 책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조금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저는 그래요. 어떤 우리가 이제 제도라든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구조를 바꾸는 것은 그걸 물론 이제 사람이 하겠죠. 사람이 하고 또 구조나 그 제도의 어떤 그 바꾸는 거의 어떤 필요성을 사람이 느끼고 또 제도가 잘못됐던 것도 이제 사람이 느끼겠지만 이런 제도를 바꾸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일시적인 어떤 변화는 유도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인 것을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근데 이런 지속적인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이 결국 문화를 또 바꿀 수가 있고 이 문화가 바뀌면은 그것이 결국 또 사람과 구조나 제도를 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변경 교수님이 얘기했던 맥락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되면은 그 문화적인 것을 좀 이해하고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제 그 느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회장님,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오늘 긴 시간 토요일인데 아침 일찍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월 달도 기대해 주십시오. 되게 재밌을 겁니다. 우리 주현준 교수님께서 교육행정학의 양적 연구 방법 1개랑 성신여대의 김지현 교수님이 그분은 미국에서 오래 계셨는데 이제 책무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5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